22강 경기변동 이론편지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정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경기조절정책 특징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눠 살펴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효과의 달성 경로를 각 정책별로 알아볼 거예요. 자, 마지막은 그 각 정책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죠. 요 그림은 이제 여러분 많이 아셨을 건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요 특징을 볼 건데, 재정정책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요 세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지출, 정부 구매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얘를 늘려야겠죠. 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느는 거야. 수요 늘려야지 공급이 늘겠죠. 공급 늘어야 노동 수요가 늡니다. 그래야지 임금이 올라가서 국민소득이 늘겠죠. 자, 혹은 조세는 줄여줘야 돼. 경기가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거야, 침체. 그래야지 가처분 소득이 늘겠죠. 가처분 소득이 느니까 소비 지출이 늘어서 총수요가 늘게 되는 거야. 자, 이전 지출은 정부가 이건 복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네, 무료로 이제 막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 쓸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비 지출이 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정부가 이제 이런 걸 확대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 경기가 안 좋을 때,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할 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총 수요를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여기 위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통화 정책을 해도 이자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요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총수요 관리 정책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요입니다. 혹은 경기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데 그거를 적당하게 뜨겁게 하고 적당하게 차갑게 식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기 조절 혹은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 구매, 정부 지출이죠. 조세, 요거 세금이죠. 정부 이전 지출, 요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에 있어요. 그러면 뜨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해야 돼. 그걸 확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 지출은 증가시키고 세금은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 이전 지출은 증가시키는 거야. 세금 왜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나죠. 그래야지 총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긴축은 반대일 때 하는 겁니다. 호황기 때 좀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확장기를 이해하면, 침체기 때 하는 확장기를 이해하면 호황기 때 하는 이 긴축은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요게 재정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 여기죠. 화폐 공급. 요걸로 갈 건데, 이거는 화폐 공급이니까 얘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통화정책 특징은 뭐냐면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하는 거다. 이 차이 먼저.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거예요. 본원통화, 즉 화폐 공급. 요걸 통해서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요. 화폐 공급을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으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즉 화폐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본원통화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화폐 시장 할 때 나왔죠?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흘러나온 돈은 본원통화예요. 그러니까 본원통화 양을 늘려. 그럼 화폐 공급이 늘겠죠. 공급이 늘면 이자율이 줄어. 이자율이 줄면 요건 반대니까 투자가 살고 소비도 살죠. 그럼 수요가 늘어서 공급이 늘어서 노동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느니까 임금이 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거야.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양을 띠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화폐 공급을 늘린다라는 게 우리가 한국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우리 민간인한테 바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가요? 민간은행을 통해서 여기다가 주고 민간은행이 민간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민간은행의 대출 준비금을 늘려주는 거야. 그런 역할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대출 준비금 이런 거. 핵심은 뭐야? 이자율을 매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기 했을 때 항상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늘리는 거야. 그 얘기는 은행의 대출 준비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자율은 당연히 하락하죠. 이자율을 하락하게 해줘야 돼요. 하락하면 그 다음에 총 수요랑 연결하면 뭐가 돼요? 투자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요 늘고 공급 늘고 이제 쭉 연결하는 겁니다. 침체기 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대출 준비금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통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시중에 대출 준비가 늘었으니까 대출을 해주겠죠. 그럼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통화량이 늘면 돈의 가치는 흔해지니까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즉 이자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39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경기 안정화 정책과 관련 없는 것.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총수요 관리 정책. 또는 이제 이런 말도 쓰죠. 경기 조절 정책이다. 같은 말이에요. 공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번은 무조건 답이 되죠. 요 종류가 뭐가 있다?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다.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고 통화 정책은 중앙이 하는 거죠. 그 수단은 다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재정정책부터 여기 지금 미리 한번 보시면 여기 재정정책의 효과 달성 경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다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재정정책은 어떻게 해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이미 배우셨죠? 정부 지출, 정부 구매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정부 이전 지출을 변화시키고 세금, 조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동 안정장치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통화정책에 나오면 안 돼요. 자,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경로를 한번 먼저 보고 자동 안정장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리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봐보죠.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어요. 수축기입니다. 안 좋아요. 그러면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줘야 돼요.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가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정부 지출, 정부 구매를 늘려요. 이전 지출을 늘립니다. 세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금은 줄여줘야 돼요. 이미 배웠죠. 요게 경기 침체기에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 지출 늘고 이전 지출이 늘어서 소비 지출 늘겠죠. 자, 세금을 줄여줬기 때문에 소비 지출 늘겠죠.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어요. 왜? 세금을 법인세를 줄여주면 투자 여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요. 공급이 늘어요. 그 얘기는 수요가 노동 수요가 는다는 얘기죠. 임금이 늘어요. 그래서 국민 소득이 늘어요. 끝났어요, 이미.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전 지출은 가계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 씀씀이 가처분 소득 늘리니까. 조세 정책은 기업 투자 지출뿐 아니라 가계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세는 이거는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는 거. 정부 구매. 정부 지출 구매하면 정부가 많은 걸 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총 생산이 는다는 얘기예요. 생산이 는다는 얘기는 노동 수요 는다는 얘기고 외울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양의 승수효과, 음의 승수효과, 더 는다 승수효과는 이미 배웠고 그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 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 위에 그림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요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더 볼 건 여기 자동이라는 말이 있고요. 안정화시키는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세하고 실업급여인데 이 소득세하고 실업급여는 일단 요점은 이거예요. 제도적 장치라는 거예요. 이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법.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그러니까 소득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적으면 좀 더 적게 낸다. 이런 거고. 자, 예를 들어서 호황기로 가볼까요? 호황기 가보죠.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우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세금은 인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정부가 어떤 액션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식어져요. 왜? 생산이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용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호황이라는 건. 그러면 사람들은 고용이 증가하니까 소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법으로
누진세 제도를 채택했단 말이야. 소득이 전번보다 더 많네? 그럼 전번보다 세금을 자동으로 더 많이 내. 자동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세금을 자동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가 주는 거야. 소비가 주니까 총수요가 진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주니까 생산이 주는 거야, 자동으로. 자, 불황기에는 고용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네, 지급이 되겠지. 이건 오타고요. 지급이 되겠지. 그러면 소비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가처분 소득이 안정되니까 소비가 늘고 총수요 늘고 총공급 느는 거야. 계속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재정정책 경로에는 자동 안정 장치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납득이 되셨죠? 자동 안정 장치. 요거 이제 잘 주의 깊게 통화정책인 이게 없어요. 네, 재정정책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세금 인하하면 이건 대표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죠.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을 인하시킴으로써 세금 인하해서 뭐가 늘어나요? 인하하면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늘지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요. 총수요가 늘어서 총공 늘고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소비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계용 체감하고 미래 세금 인상 요건데 한계용 체감은 미시경제에서 배우셨죠. 어떤 걸 계속 소비를 하면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금 인하해서 가처분 소득이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소비를 계속하면 만족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여든 세금만큼 소비가 늘지 않는다. 한경영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면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인하해 줬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세금을 인상하겠네? 왜냐면 세수가 부족할 거니까. 그럼 미래에 세금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해두는 거야. 나중에 세금 올라갈 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소비가 안 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죠. 왜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세금을 인하했는데 세금 인하한 만큼 소비가 안 늘지? 두 가지예요. 미래 세금의 인상에 대비하는 거와 두 번째가 한계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한번.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통화 정책이잖아요. 통화 정책에서 이제 요걸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요소도 있다라는 것까지 재정정책에서 봤고, 특히 세금에서는 왜 세금 인하한 만큼 소비가 안 늘지? 그런 요소도 보셨죠. 자, 이 통화정책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법정 지불 준비율이라는 정책이 있고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라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통화량을 조절해서 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자율이 투자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줘서 총수요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까지는 통화량을 늘려요. 대출 준비금을 이렇게까지만 배웠잖아요.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이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데 그게 법정 지불 준비율 정책이라는 게 있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통해서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자율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단기 이자율, 지금 단기적인 이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 기대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런 게 있어요. 이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통화량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췄다고 쳐요. 네, 통화 공급을 통해서. 그러면 단기 이자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자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장기적으로도 이자율이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해야지만 지금 떨어진 걸 보고 장기적으로도 이자율이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해야지만 투자를 늘릴 거예요. 소비도 늘릴 거야. 만약에 장기는 이자율이 안 떨어질 거라고 하면 지금 이자율만 떨어진 거야. 그럼 사람들은 투자 안 할, 투자는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단기 이자율 하락이 장기 기대 이자율 하락까지 연결이 돼야지만 그제서야 소비와 투자가 늘어서 총수요 늘고 총공급 늘어서 노동수요가 는다는 얘기예요. 요점은 뒤에서 제가 별도로 정리하겠지만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자율인데 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려면 단기 이자율 하락이 장기 기대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도 이자율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지만 나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 먼저 이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통화량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잖아요. 통화량이 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이자율이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줘서 노동 수요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이후의 흐름은 이게 이제 총수요니까 얘가 총수요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아실 거고. 그런데 요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단기 이자율 지금 하락시켜도 통화량을 통해서 요걸 이제 단기 이자율이라고 하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장기 기대 이자율 하락까지 기대하게 만들어야지만 예상하게 만들어야지만 요렇게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통화량을 통해서 얘가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책이. 그러니까 통화량을 어떻게 주는 이게 법정 여러분 지불준비금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억이 예금이 되면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이 됐어요. 그럼 은행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1억하고 9억 이렇게 나누고 9억을 대출하는 겁니다. 대출. 대출 준비금이 증가한다는 건 요 얘기예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 요 1억은 법으로 정한 법정 정한 지급 또는 지불 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충분히 설명했죠? 은행으로 찾으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금한 사람이 그 줘야 됩니다. 찾으러 왔는데 안 주면 그거 은행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꼭 정해놔요. 요거는 이제 10%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럼 10억 받았으니까 10%인 1억을 요 법정 지불 준비율의 다른 말이 필수 지불이란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지불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책인데 한국은행이 이거 지금 10%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5%라고 해볼게요. 한국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5%로 인하했어요. 여기 하락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제 1억이 아니라 0.5억, 5천만 원이죠? 그러면 9.5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은행의 지준금이 감소했죠. 1억에서 1.5억으로 감소했죠. 그러면 이 말은 은행의 대출 준비금 공급은 증가했죠. 9억에서 9.5억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니까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통화량이 늘었다는 얘기지. 시중에. 통화량이 느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야. 물론 단기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장기 기대 이자 하락으로 이어지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정책이 이건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정책 요걸로 간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와 이자율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림에서 미리 공식처럼 정리해 놓을 수 있죠. 여기에 하락시켰더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네요. 그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여러분이 경기가 침체됐을 때 투자 지출을 늘려야 돼. 그럼 이자율 하락해야 돼요? 그럼 이자율 하락하려면 법정 지불 증비율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낮추면 돼. 그러니까 경기 침체할 때 자동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됐네? 투자 살려야 되겠네? 그럼 이자를 낮춰야 되겠네? 그럼 시중에 통화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네? 그러면 대출을 많이 시켜줘야지. 그러면 법정 지불 준비율은 떨궈줘야 되겠네. 낮추고 대출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되겠네. 이거 이제 납득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만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거 했고요. 얘하고 얘는 비례하는 거죠. 비례. 그러니까 요걸 낮추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볼 건데요. 자, 요거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채권 시장과 연결돼야 돼요. 채권. 이걸 이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국채잖아요. 요걸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 건데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항상 누구와 거래합니까? 민간은행, 시중은행과 거래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민간은행에 매도, 팔았단 얘기예요. 매각. 자,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잖아요. 공개시장 하면 국채, 채권을 꼭 떠올려 하셔야 되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국가 채권을 민간은행한테 매각을 했어요. 자, 팔았으면 국채는 여기로 들어오죠. 국채는 민간은행 갖고, 그러면 민간은행이 요 대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 돈은 중앙은행 쪽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은행이 대출할 준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매각을 하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면 돈은 중앙은행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중앙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시중으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나올 돈이 줄잖아요.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하면 통화량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중앙은행으로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민간은행에 돈이 많아야지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대출을 내주니까. 그렇죠? 자, 통화량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통화 공급이 적게 됐어. 돈이 희소해졌잖아요. 이자율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매각함이래. 그러면 매입을 하면 요 반대가 이제 매입이잖아요. 만약에 민간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반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공개시장하면 첫 번째 할 게 중앙은행이 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면 그죠?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과정이 많지만 다 필요 없고요.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그럼 투자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일은 언제 해줘야 되냐면 경기가 너무 뜨거울 때 좀 진정시킬 때 해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국채가 들어가는 거고 중앙은행에서 은행으로는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 돈을 받은 거야. 은행은 이거 갖고 뭐 해줄까요? 대출해 주겠죠. 대출.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입하면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당연히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자율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 해주면 좋겠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침체돼 있을 때 국채를 공개시장 조작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은행들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돈은 은행으로 가니까 은행은 그거 가지고 시중에 대출을 해줄 거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 거야.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이 많아지니까 돈 가치는 이자율은 떨어질 거야.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살아날 거야. 소비도 살아날 거야. 총 수요가 살아나요? 그럼 공급이 살고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가볍게 이해해 주죠. 여러분이 이제 이 메커니즘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복잡한 과정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지준금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것도 조금은 이해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설명하죠. 뭐. 여러분이 여기가 이제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자, 중앙은행 여기 딱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시중은행이 있고요. B라는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중금이라고 지불준비금이에요. 지중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유가 됩니다. 하나가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놔요. 예치금.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시중은행이 법으로 정한 지중금을 중앙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이거는 계좌를 은행 통장처럼 우리가 은행에 통장이 있듯이 계좌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A은행에 계좌가 있고 B은행에 계좌가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시제금이라 그래. 시제금. 글자가 잘 안 나오는데 제자가 자꾸 이래. 요 시제금이라 그래. 요렇게 갖고 있는데 시제금은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A은행 계좌가 지준금이 들어가 있고 여기 B은행에 또 지준금의 계좌가 있죠. 그럼 요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지불 준비금 시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하면 콜 시장이에요. 그냥 콜 시장. 요점이 이겁니다. 은행들이 지불 준비금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쉬운 거냐라는 거야.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A은행은 둘 다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10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얘도 1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월말인 봤더니, 그 기말에 봤더니, 얘는 10억이 아니고, 15억을 지준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B은행을 봤더니 5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은행이 A은행에 전화를 걸어요. 콜. 야, 나 한 이틀만 5억 좀 빌려줘. 나 지준금 지금 맞춰놔야 돼. 그런데 A은행 입장에서는 5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5억을 얘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럼 얘는 10억이 되고 얘는 또 10억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콜금리인 거야. 이걸 지준금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지불준비금 금리다. 그러니까 A은행에서는 지준금 대부자가 됐죠. 여기서는 A은행이 지준금 대부가 되고 지준금 차입은 B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요일이.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협상력이 그러니까 빌려주는 쪽이 차입보다 더 커진다. 초과 공급이 되는 거니까 매입을 하면 은행으로 이 A은행으로 돈이 축 들어가. 이런 은행이 이제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면 이 은행으로 돈이 축 들어간다. 뭐 계좌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돼요. 네, 초과 공급. 돈이 많이 매입을 하고 그 대가로 A은행에다 줘야 되니까 A은행에 팔았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과 공급되니까 빌려주려고 하는 게 빌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빌리는 쪽의 협상력이 올라가니까 빌리는 쪽이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더 적어.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준금리.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금리라는 표현과 이자율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나오는데요. 둘은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이해해 두세요. 같은데 이자율이 더 큰 개념이다. 여기 이자율이 이렇게 있으면 금리는 요 안쪽에 있다. 자, 뭔 차이가 있냐고 살짝 설명드리면 여러분 쌀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쌀을 빌려주고 쌀로 이자를 받는 현물이죠. 근데 돈만 국한해서 얘기하면 금리라고 표현한 돈 빌려주고 돈 더 붙여서 받는 거 금리. 이자율은 돈도 들어가지만 뭐 쌀이나 이런 현물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나 이자랑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 앞쪽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대략적으로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자, 핵심은 이제 그 얘기다. 네, 금리라는 말과 요건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이 확장적 경기 조절 정책, 경기 침체할 때 이 확장적 정책을 하잖아요. 요거 할 때 임금이 신축적이면 노동 수요 감소가 훨씬 더 완화된다라는 거야. 조금 더 그러니까 경기 변동폭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노동 수요 감소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완화된다라니까 10명 줄일 거를 한 6명밖에 안 줄인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임금이 신축적이니까 나중에 요럴 경우에 요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정책을 하게 되면 정부가 돈 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나니까 균형임금 이거 다 높아지는데 경직적이면 균형임금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낸 게 이 임금이 신축적일 때 임금도 높아지고 고용량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달성될 수 있다. 경직적이면 고용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임금은 계속 높은 수준이니까 신축적일 때보다 더 많은 고용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신축성이 있을 때 좀 더 나은 효과가 있다. 이 느낌으로만 조금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좀 전에 통화정책 이미 얘기했어요.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장기 실질 기대 이자율, 단기 이자율이 장기 실질 기대 이자율에 영향을 줘야 된다. 요거 뭐 공식은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에 찍혀 있는 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 요겁니다. 뭐 장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통장에
2.8%, 쉽게 가지고 그냥 3%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해 물가 상승률,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쳐요. 얘가 5%예요. 그러면 실질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다 뺀 거. 요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자율, 경제에서 실질은 명목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잃은 거야, 오히려. 물가가 많이. 왜냐면 이자율 3%로 받았는데, 이런 거죠. 이자율 3%는 10만 원이었는데, 물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서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옛날보다 양이 줄어든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경제에서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실질은 명목에다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상승률을 뺀 것이다. 이렇게 실질 비율, 실질 이자율, 임금률 뭐 여기서 마찬가지. 그러면 실질이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해준 거고 요 공식 항상 실질은 명목 빼기 물가 상승률, 실질은 여기도 뭐 실질 뭐뭐율, 명목 뭐뭐율이 다 있겠죠. 여기서는 이자율이지만 요런 거 하나 조금 챙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퀴즈 40 한번 풀어보죠. 정부 지출 조세를 조절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과 관련된 걸 뭐라 그래요? 금융 정책은 다른 말로 통화 정책이라 그러죠. 혹은 화폐 정책. 이런 거를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40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경기가 나쁠 때입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 아닌 것. 그러면 총수요 관리 정책은 이건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는데 경기가 나쁠 때니까 어떤 걸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돼. 확장. 그렇죠? 긴축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재정 정책에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부 지출이 있고 조세, 세금이 있고 이전 지출이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지출 늘려줘야 돼요. 조세는 줄여줘야 되고 이전 지출 늘려줘야 돼. 됐죠? 자, 이제 통화정책 얘기는 좀 오른쪽으로 뺏어 가볼게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법정 지불 준비율이 있었고 또 하나가 공개시장 조작. 요거는 또 국채를 매입하는 게 있고 매각하는 게 있어요. 매도. 뭐 이런 겁니다. 자, 가보면 요건 무조건 맞네요. 정부 지출 확대. 그죠? 요거 들어갔잖아요. 조세 인하. 요것도 맞죠? 요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전 지출 얘기는 이제 보기 없지만 이전 지출 늘려주는 거고. 요거 이제 통화정책 중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매입. 국채를 매입을 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냐를 봐야 돼요. 국채는 중앙은행으로 가고 중앙은행이 매입한 겁니다. 그럼 얘가 국채는 여기로 가고 요 돈은 시중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럼 시중은행에서 이 돈을 대출해 주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돈이 흔해지죠? 그럼 돈 가격인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국채 매입 잘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4번에 보면 기준금리, 우리가 앞에서 뭐 지준금리라는 말을 배웠는데요. 기준금리와 지준금리는 조금 다른 건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한국은행이 이제 한다라고 보면 돼요. 금리. 요점은 이거야. 금리. 이게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을 올린대. 이자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죽잖아. 투자가 죽으면 총수요 죽고 총공급 죽고 노동수요 죽을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말이 안 돼요. 경기가 나쁠 때. 그래서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41번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두 정책의 한계점입니다. 재정 정책의 한계 첫 번째는 뭐냐면 재량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책 결정자, 이 정책 결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획재정부 소관에 영향권을 주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결정자의 의도에 따라서 멋대로 된다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야. 재량적으로.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대통령이 뭐예요? 야, 돈 풀어. 정부 지출 늘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도로 닦아주고 다리 놓고 해. 경기 변동하고 상관없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재량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야.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재정정책은. 두 번째, 재정정책은 세금 문제와 더 직결되잖아요. 법안 문제, 국회 승인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 사업을 한다는 얘기니까 환경영향평가, 도로 놨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이런 거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걸 그냥 시차 문제라 그러는데, 아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경기가 자동으로 좋아진 시점에 가서야 돈을 쏟아붓는 거야.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 내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재정 지출이 못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크라우딩 아웃, 구축 효과라 그래. 구축이란 말이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군함에도 적의 군함이 오면 이렇게 밀어내는 함을 구축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축은 밀어낸 거예요. 구축 효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인데, 여러분이 구축 효과란 정부의 확정 정책. 자, 정부가 확장적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총 수요 어떻게 될까요? 늘죠. 그러면 총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늘죠. 자, 총 공급이 늘면 노동 수요가 늘죠. 노동 수요 느니까 임금이 당연히 늘 겁니다. 임금이 느니까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은 어떻게 되죠? 늘겠죠. 여기까지는 박수.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참 잘했어요. 왜? 결과적으로 국민소득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폐 수요를 늘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폐 수요, 거래 목적, 예비 목적의 화폐 수요를 늘리겠죠. 화폐 수요를 늘리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줄잖아요. 총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줄어요. 예. 노동수요 줄어요. 임금 줄어요. 국민소득 줄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국민소득을 밀어냈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뭐 때문에? 그 핵심의 이자율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하면 처음엔 여기까지 와서 좋지. 근데 시간이 지나봐. 화폐수요 늘려서 이자율 올라가서 총수요, 투자가 줄어서 총수요 다시 줄어서 결국은 국민소득이 다시 구축돼 밀어내죠. 원위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요 얘기의 요점이. 그러니까 구축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뭐 만약에 통화 정책으로 한다 그래도 국채 발행, 이게 국채 발행은 통화 정책 아니에요? 정부가 사업할 때 국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 사주는 게 주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어쨌든 요점은 이거. 요 이자율이 상승해서 민간 투자가 줄어들어서 늘어난 소득이 다시 줄어드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그래서 음의 승수 효과에 의해서 확장 재정지처는 효과가 감소한다. 요렇게까지 오면 양의 승수 효과잖아. 요렇게 한 바퀴 돌고 가면 다시 음의 승수 효과. 오히려 또 줄여버리는 거야. 증폭을. 자,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재정정책 조금 전에 하셨던 게 요렇게 해서 소득이 늘었는데 이 소득의 화폐수를 늘려서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다시 투자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소득을 다시 구축시켰다.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셨고, 지금 이제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볼 건데요. 여러분, 통화 공급은 항상 물가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MV는 요거 먼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Y하고 V는 고정돼 있죠. 통화 공급을 늘려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물가 올라가죠.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 확인됐어요. 자, 그 방법은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점이 이거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통화정책,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물가 상승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물가 상승.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이자율 하락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살아나고 총수요 살아나고 총공급 살아나고 노동수요 살아나고 임금 살아나서 국민소득. 요까지는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해요. 네, 경제 성장 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 비용이 발생. 우리가 인플레이션 할 때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야, 통화정책이 좋기는 한데 이자율을 떨궈서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물가를 올려갖고
이 인플레이션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통화정책의 문제는 뭐예요? 물가 상승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조금 더 띄우기 위해서 확장적 통화정책, 그 얘기는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죠. 그랬더니 여기선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물가를 올려갖고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둘은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 하나가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점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예요. 테일러 준칙은 경기 활성화, 이거는 돈을 푼다는 얘기죠. 통화공급.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뭐예요? 물가 상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상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게 바로 뭐냐? 테일러 준칙이에요. 즉 인플레이션, 요게 물가 상승입니다. 경기 변동, 경기 활성화, 이제 요거를 둘 다를 고려해서 요점이 이거예요. 지준 금리, 앞에서 제가 콜 금리 이런 말 썼는데 금리, 이걸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경기 활성화, 경기 변동, 요걸 둘 다를 고려, 요거는 상충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정 인플레이션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이자율을 결정하는 그 원칙, 그 식, 그게 테일러 준칙이다. 여기서 위로 한번 잠깐 다시 올라가면 얘가 여기 이자율이 있고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이 물가 상승과 공급, 경기 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요 이자율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테일러 준칙. 그럼 공식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안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자율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맞춰 경제 안정. 요게 이제 경기 변동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여기 또 실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여기 인플레이션율, 경제 성장률, 이게 경기 변동입니다. 여기 금리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필요하죠.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하나가 금리, 이자율, 또 하나가 이제 경기 활성화, 경기 변동, 경제 성장 뭐 이런 단어들. 대충 느낌 아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게 이제 여기다 조금 가로를 쳐 있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럼 적정 이자율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 공식으로 금리, 요게 이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목표 요거 이자율이 있고 실제 인플레이션 빼기 목표 인플레이션. 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산출갭 요거는 이제 잠재 GDP하고 실질 GDP, 실제 GDP의 차이죠. 산출. 이게 이제 생산 아까 전에 공급에서 여기에서 여기 실제 산출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요 식을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교양을 하시면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도 뭐 제가 잔뜩 적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요점이 이거예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요 목표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식으로 얘기하면 얘가 얘보다 훨씬 클수록 이런 얘기야. 목표가 5%인데 얘가 10%야. 그럼 인플레이션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금리를 높여. 요점이 요겁니다. 금리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라는 건 높이려면 통화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키는 거죠.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통화 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공급 감소를 통해서 이자율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이 이겁니다. 제가 계속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인플레이션. 요건 뭔 뜻이라고요? 물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면 이자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돈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돈 가치잖아요. 얘를 올려줘서 다시 돈의 원래 가치를 회복해줘야 돼.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대로 움직여요. 아니 같이 움직여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커져요.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이자율도 올려줘야지만 적정 규모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 상승됐어요. 그럼 이자율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여기서 해석해야 돼. 돈가치 떨어졌네? 그럼 돈가치 올려줘야 되죠. 이렇게 적정히 맞춰주면서 이자율을 올려준다. 물가가 너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너무 뜨겁다는 얘기예요. 물건, 왜? 수요가 지금 많으니까 물건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막 모자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진정시켜줘야 돼. 그럼 수요를 진정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를 올리면 돼. 그럼 소비 지출, 투자 지출이 다운되는 거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그럼 생산 대비 양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막 야간 근무하고 철야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높여줘서 투자와 소비 지출을 조금 더 총수요를 조금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생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올려줘서 경기를 낮춰주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너무 낮아요. 생산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자를 조금 하락시켜줘 갖고 경기를 올려준다. 요점이 이겁니다.